자, 10월 8일 날 가별산업 주식회사는 KGB은행과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여 재상산업 주식회사의 외상 매출금 중 8,800만 원을 양도하였다. KGB은행은 외상 매출금의 3%를 금융비용으로 부과하고 매출 할인 및 매출 애누리와 환입에 대비하여 10%를 실배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양도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이며 상환 청구권이 있는 약정임. 자, 지금 문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인지가 되시나요? 자, 먼저 우리 팩토링 거래라는 표현이 있죠. 이 팩토링 거래는 뭐냐면 채권의 할인을 팩토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할인하는 걸 팩토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IFRS라든지 외국에서 얘기할 때는 어음의 할인도 팩토링이라고 하고 우리 외상 매출금의 할인도 팩토링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어음의 할인은 정말 어음의 할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외상 매출금을 할인할 때는 이제 팩토링 거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럼 어음의 할인처럼 외상 매출금에 할인을 하는데, 이 외상 매출금은 어음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증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제 외상 대금 받을 건데 사실 내가 봤을 때 안 살 거잖아. 눈에 보이지 않네. 근데 어음이면 뭐 할인료 생각해서 여유 자금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 거래은행한테 주로 매각 거래로 많이 팔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 내용은 8,800만 원짜리 외상 매출금 일부인 8,800만 원을 주 거래은행이 KGB은행한테 얘를 끝에 매각 거래죠.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어음을 파는데 당연히 은행도 이자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 이자조가 할인 용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우리 3%의 금융 비용을 부과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게 할인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할인료 3%를 빼고 그럼 나머지는 나한테 돈 줘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이다 보니까 그럼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었으면 매출 할인이나 애누리나 반품 받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상대방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은행이 전부 다 돈을 안 주고 일단 10%는 유보하겠다는 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유출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유출은 내보내겠다는 이야기고 유보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10%는 바로 안 주고 한 10일 뒤에 주겠다고 표현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문제 내용 파악되시죠? 그럼 외상 매출금을 파는 거니까 우린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지워줄 거예요. 자, 그럼 10월 8일 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8,800만 원짜리를 주고 얘는 재상산업한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 이제 팔았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돈 받아야 되는데 할인료는 우리는 매각 거래면 외상 매출금도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8,800만 원에 3%를 하면 264만 원이네요. 그럼 264만 원에 할인료를 빼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10% 8,800만 원의 10%인 880만 원을 유보하겠다는 건 지금 우리 아직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할인한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은 돈이라는 미수금이라고 해서 880만 원을 둘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지금 KGB 은행에 돈 받을 거죠. 그래서 이 은행의 10%는 나중에 10일 지나고 나서 받을 거다라고 적어 놓고, 그럼 나머지 금액이 7,656만 원. 맞죠? 자, 이 금액만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자, 이 분개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내용에서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용어가 우리가 처음 봤기 때문에 낯설었던 거지, 뭐 어떤 용어인지를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되죠. 자, 다음 10월 22일 날 장부금액 700만 원, 취득원가 1,500, 감가상각 누계액 800만 원의 기계장치를 국방산업주식회사 소유의 공정가액 1,000만 원의 기계장치와 교환하고 교환 차액 1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수수액이 중요하지 않으며 동종자산 교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번엔 자산의 교환이죠. 자, 그럼 우리 자산을 교환하게 되면 교환 거래는 우리 장부에 기록하는 거는 처분, 우리 거 지우는 거하고 취득, 우리가 받은 거 장부에 기록하는 거하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처분은 쉽죠. 왜냐하면 우리 장부에 있던 기록을 지우는 거니까 우리가 제공한 게 우리 기계장치인데 1,500만 원에 사서 800만 원 감가상각되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얘를 지워주면 되니까 처분은 쉬워요. 그럼 이제 우리 취득, 우리한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얘가 기계장치가 들어왔는데, 자 일단 이 문제를 떠나서 동종자산 교환, 이종자산 교환 봤을 때 방금 이렇게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동종자산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쓰고 이종자산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쓰는 거죠. 일단 먼저 그 기준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동종자산 교환은 장부가액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고, 이종자산 교환은 공정가액을 쓰니까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정해법, 정유법, 연수학계법, 생산자산 비례법, 이중채권법 이런 거 쓸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하고 실제 가치가 하락하는 거하고는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정가액하고 장부가액은 일치 안 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이종자산 교환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전의 대가가 있다고 볼게요. 지금 얘는 기계장치 주고 기계장치를 받았죠. 그럼 동종자산 교환에서 금전의 대가가 있다면 이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볼 거냐 이종자산 교환으로 볼 거냐 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근데 이종자산 교환이든 동종자산 교환이든 돈을 내가 줬다면 내가 받은 자산도 그 금액만큼 비싸니까 더 준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교환을 하면서 내가 돈을 받았다면 내가 준 게 더 비싼 거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받은 자산이 그 금액만큼 싼 거예요. 그걸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주고 받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받은 자산의 금액도 그 돈만큼 증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는 건 장부가액에 그 금액을 가감할 거고, 만약에 금액이 중요해서 이종자산 교환으로 보겠다면 공정가액에 주고받은 돈을 가감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중요하지 않고 동종자산 교환으로 볼 거라 그랬으니까, 자 10월 22일 날 먼저 우리 걸 처분하면 대변의 기계장치 취득 원가 1,500만 원이고 차변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얼마였죠? 800만 원을 집어주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게 기계장치를 받게 되는데, 자 그럼 지금 이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아서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는 건, 자 얘 없을 때에 이 기계장치의 금액은 얼마라고 하는 거죠? 7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장부 금액이 1,500에 샀는데 800 달았다. 장부 금액은 700이잖아. 그 700을 쓰는 거죠. 그럼 동종자산 교환 본다는 건 700인데 150 더 줬잖아. 그래서 700만 원 장부 금액보다 150이 더 비싼 거니까 얘는 그렇죠. 85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얘는 상대방 공정가액인데 만약에 우리 거의 공정가액이 1,000만 원이었다라고 보면 이종자산 교환이라면 1,150만 원이 됐겠죠. 이종자산 교환이라면. 그죠? 금전의 대가 중요했다면. 그래서 자, 이 돈은 여러분이 무조건 생각하실 때 주고받았으면 여기 취득한 금액에서 가감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는 순간 그냥 주고받은 것만 생각하고 처리를 해버리면 여러분의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장부가액, 공정가액 쓰는 거, 동종자산 교환은 장부가액, 이종자산 교환은 공정가액 기억하시고, 그리고 와서 거꾸로 받았으면 더 싼 거니까 줄여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 우리 장부가액, 공정가액이니까. 자, 상대방이 공정가액 필요하나요? 일단 상대방 거의 장부가액 알려줬다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럼 상대방 장부에 적혀 있는 건 나한테 어느 상황이든 간에 쓸 일은 절대 없어요. 내가 내 일기 쓰는데 다른 사람 일기 내용 왜 필요해? 그러면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의 공정가액은 원칙적으로는 필요 없는데
물건 내가 제공한 물건의 공정가액을 모르는데 이중자산 교환일 때는 상대방 물건의 공정가액을 보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에요. 이중자산 교환인데 바꿨는데 내 거의 물건 가치를 몰라. 그러면 제가 준 게 그 가치가 되니까 나한테 줬겠지라고 생각이 거꾸로 가야 되겠죠. 그때만 상대방 물건의 공정가치를 볼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 22번. 자, 10월 5일 날 가벨산업 주식회사는 해저 지하 자원을 10년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해상 및 해저 구조물 시설장치 개정 사용하는데 얘를 1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정부에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리고 10년 후 구조물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경우 10년 후 예상되는 복구 비용은 재비용과 인플레이션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3천만 원이고 시장 이자율 8% 적용해 현재 가치는 1,389만 5,700원이다. 자, 문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시나요?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그죠? 자, 우리가 해저지하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유형자산 형식으로 얻었나 봐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얘가 1억 5천만 원인데 우리가 탄광도 그렇고 광업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어딘가를 파서 자연을 우리가 이용을 하죠. 그러면 그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원상복구하는데도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그럼 그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만 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복구하는데 3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천만 원이 지금 당장 들어갈 게 아니고 미래에 10년 뒤에 3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10년 뒤 들어갈 3천만 원의 그 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문제 끝에 1,389만 5,700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의 현재 가치가. 그럼 우리는 자, 이 해저 자원의 취득 금액을 시설 장치로 처리하자라고 했으니까 10월 25일 날 차변의 시설 장치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복구하기 위한 복구 비용은 우리는 현재 가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억 5천만 원에 1,389만 5,700원 합치면 1억 6,389만 5,700원. 이 금액이 우리 시설 장치의 취득 금액이 될 거예요. 나중에 복구할 돈의 현재 가치하고 지금 지급하는 현재 1억 5천은 지금 현재 가치겠죠. 이 금액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1억 5천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고 그럼 미래 10년 뒤에 들어갈 우리가 모아둔 이 돈은 이걸 우리는 복구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인데 자산 처리하고 상각하면서 비용 처리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구 충당 부채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뭔가 물건 판매했을 때에 하자 보증이나 우리 무상 에이스 하기 위해서 하는 돈들 있죠. 그것도 판매 충당 부채로 두죠. 그런 것처럼 얘도 복구 충당 부채로 해서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10월 26일 보도록 할게요. 자, 대주주 김재갑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던 자기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2,800만 원에 주당 2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기업회계 기준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사전 지식은 자기 주식의 무상 취득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자, 그럼 일단 이걸 모르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
10월 26일 날 보면 자, 이거 일단 쓰지 말고 보세요. 자, 우리는 자기 주식을 팔았으면 자기 주식은 내 장부에 있던 금액을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해서 지워줄 건데 우리는 장부에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식의 가격이 없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자기 주식을 지우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천주를 주당 28,000원이면 2,8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0원짜리 팔고 지금 2,800만 원 받았으니까 얘 지우고 얘 금액보다 총한 게 2,800이죠. 그래서 대변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800만 원이 되게 될 거예요. 800만 원. 자, 그래서 근데 금액도 없는 얘 자기 주식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무상 취득한 자기 주식 처분 분계가 나오면 차변에 돈 받는 거 쓰고 이 돈이 전액 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취득했을 때 장부에 우리가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돈 받는 건 전액이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면 우선 상계를 하겠죠. 그래서 얘가 전액이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10월 31일 자,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고 주식 3,000주를 주당 6,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당사는 전년도 무상 감자 과정에서 감자 차익이 발생한 잔액이 있다. 자, 이번엔 키워드가 소각이죠. 소각은 우리 감자의 키워드잖아요. 그럼 소각이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는 차변에 자본금을 줄여줘야 되겠죠. 자, 그럼 10월 31일 날 차변에 자본금, 이 자본금은 증자든 감자든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3,000주에 주당 5,000원 그러면 1,5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얘는 발행가액은 왜 줬을까? 얘는 필요 없죠. 우리는 지금 주당 6,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그러면 3,000주니까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300만 원의 감자 차손이 나올 건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상 감자 과정에서 감자 차익이 발생한 게 있대요. 그럼 장부 조회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합계잔액수산표 10월 31일로 들어가셔서 자, 자본 우선 상계 조회하실 때는 일단 자본금을 찾으세요. 자본금을. 왜냐하면 우리가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이든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든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계정 과목 잔액이 없으면 하나도 그 위에 금액 글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걔를 찾을 때 시간만 허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 찾으면 그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부터 매출까지 이 사이 안에 얘네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적혀 있으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계정 과목이라서 자본금을 찾아서 아래쪽을 보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자본잉여금이라서 감자 차익이 그 아래쪽에 금방 보일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 금액이 얼마 있죠? 200만 원. 그러면 차변에 감자 차익 200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감자 차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이제 11월 1일 자, 주식회사 국민리스로부터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기계장치를 도입하였으며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였다. 다음 제시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당해 회계 기간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일단 운용리스 계약 적혀 있죠. 운용리스는 그냥 빌려 쓴 거예요. 임차료예요.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어요. 뭐 자동차든 뭐든 얘는 임차료예요.
금융리스는 우리 거라서 우리가 감가상각도 해야 되는 건데 운영리스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대신 서로 계약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얼마간 빌려 쓸 테니까 돈이는 네가 사. 그럼 내 그 빌려 쓰는 요금 주고 그거 쓸게. 이렇게 계약하는 게 운영리스인 거예요. 그럼 얘는 임차료라고 처리할 건데 도입 일자가 2020년 11월 1일 그리고 기계장치가액 4,500만 원 나하고 상관없어요. 자, 월 리스료가 80만 원. 얘가 임차료가 되겠네요. 매월 월별 후불 지급하고 결제일자는 매월 말이 현금 지급한대요. 그럼 지금 11월 달인데 당해 회계 기간 걸 이야기하니까 11월 30일, 12월 31일 두 번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11월 30일, 12월 31일 같은 분기니까 차변의 임차료 그리고 기계장치니까 500번대가 80만 원이 되고 대변에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단순한 분기인데 이제 적어놓은 게 조금 좀 우리가 잘 안 보는 썰을 쓰니까 생각만 한번 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뭐 뭔가를 빌리든 간에 전부 다 운용 리스트 적혀 있으면 임차료 그냥 떠오르시면 돼요. 자, 다음 11월 22일 날 가별산업은 신제품 G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여 왔고 동 지출과 관련하여 개발비 계정으로 2,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는 2020년 말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경쟁 기업에서 동일 종류의 신제품을 10월 말에 출시하였으므로 해당 제품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개발비 계정 잔액을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 규정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문제 이해했어? 문제 내용 이거잖아. 우리 회사 망했다. 그죠? 우리 지금 신제품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2,680만 원이라고 했는데 경쟁 회사가 먼저 출시해가지고 개발 중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망했다는 이야기죠. 개발하다가 이해가셨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얘 망했으니까 이게 극심한 손상을 입은 상황이죠. 표현할 때 회계사 극심한 손상을 입게 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장부에 개발비로 2,680만 원 있었으니까 개발비를 2,680만 원 지워줄 거예요. 11월 22일 날 대변에 개발비 2,680만 원을 지워주고 그럼 이때 손상 입은 건 전액 손상 입은 거죠. 아예 중단했으니까. 그래서 무형 자산 손상 차손을 2,680만 원을 인식하면 되겠죠. 자, 다음 12월 12일 환경부로부터 공해방지 시설의 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에 국고보조금 3천만 원 지원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30%는 당해 프로젝트 성공하는 경우 3년 거치 분할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70%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당사는 상환 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한 후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자, 그럼 지금 얘는 3천만 원 국고 보조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는데 30%는 우리는 조건부 상환이죠. 조건부 상환이면 일단 장기 차입금으로 3년짜리니까 처리하고 그리고 상환 의무가 없는 나머지 70%만 우리는 국고보조금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12월 10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3천만 원이 들어왔고 이 중에서 30%는 조건부 상환이니까 3년짜리라서 장기 차입금 얘는 환경부에
900만 원을 우리가 성공하면 갚을 수가 있는 거고, 다음 2100만 원은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국고보조금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써줄 거고, 얘 금액은 2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12월 22일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300주 주당 8,000원짜리 중 200주를 주당 6,500원에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단 기타의 자본잉여금 중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 잔액이 있으며 이를 조회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번엔 자기 주식 300주 중에 200주 파는데 한 주당 8,000원짜리면 200주 팔았으면 160만 원을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럼 자기 주식 160만 원을 지워주는데, 자, 얘를 팔고 우리가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데 주당 6,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현금으로 주당 6,500원이면 200주면 130만 원이 되겠죠. 그럼 30만 원 손해 봤네. 그럼 장부 조회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장부에 안 썼잖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안 적혀 있을 거지만,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23번 문제 보면서 23번 문제를 장부에 입력했다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2,800만 원이나 있겠죠. 그죠? 그 문제 풀었다면 2,800만 원 있을 거잖아. 그럼 장부 조회하면 잔액이 2,800 있을 거니까 우리는 얘 30만 원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12월 30일 당사는 장기적인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율촌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다음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자, 지금 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얘를 지금 우리가 발행한 거예요? 취득한 거예요? 취득한 거죠? 그럼 계정하면 뭐라고 써야 돼? 자, 우리 사채면 채권이죠? 채권을 취득했으면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3개 있죠.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이 3개 중에 하나인데,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정확한 목적이 뚜렷하죠.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다. 그래야 단기 매매 증권 할 수 있는데, 얘 그렇나요? 아니죠.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우리가 유가증권 할 때 4개 있죠. 방금 하나 빠진 게 주식만 쓰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특정 기업에 영향력 행사할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 3개들은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전부 다 우리는 그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할 건데 10월 30일 날,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문제에서 뭐 장기라는 말도 있지만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얘는 언제 팔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투자자산 분류한다는 건 얘 컴퓨터에 입력하면 2개 있는 거 아시죠? 우리 123번, 178번 2개 있잖아. 123번은 당좌자산, 178번은 투자자산.
단기 보유 목적이라고 특별하게 명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투자자산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78번을 특별하게 단기 보유 목적이라 말 안 하면 두 번째 것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얘를 지금 현금으로 줬어요. 그럼 얘 취득 가격인데 지금 아래에 적혀 있는 숫자 보니까 우리가 그 어제 사채 발행하는 거 이야기할 때 한번 봤던 그런 내용이죠. 그럼 사채 발행할 때 받는 돈이 있을 거잖아. 발행했을 때 발행가 받는 돈 있죠. 그 돈이 지금 사는 사람이 주는 돈일 거잖아. 그럼 사는 사람은 그 돈만큼이 내가 준 돈이 취득 가격이 될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어제는 제가 친절하게 우리 현재 가치가 적혀 있지만 안 적혀 있으면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채 발행할 때가만이 아니고 취득할 때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했죠. 현가계수에 곱하기 액면가에 그리고 더하기 연금 현가계수 곱하기 1년분 액면이자. 그럼 현가계수가 지금 3년짜리 12%라서 0.71178이 될 거고 여기에 액면가액이 우리 300만 원이고 그리고 연금 현가계수가 2.40183이고 곱하기 1년분 액면이자가 30만 원의 10%라서 30만 원이 액면이자가 되겠죠. 1년분 액면이자. 그럼 이 금액을 계산하면 우리 계산기로 하시는 분은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얘 곱하기 얘는 그리고 얘 곱하기 얘는 이렇게 누르고 GT를 누르시면 합계가 나올 거니까 우리 괄호가 여러 개 있는 걸 나중에 계속 풀게 되면 계산기에 GT 기능 이용하시지 이거 적어놓고선 옆에다 적어놓고 또 이거 적어놓고 계산해서 적고 해서 얘를 더하고 있지 마세요. 컴퓨터 말고 우리 계산기 손으로 두드리는 것 그냥 이꼴 기능 누르면 그랜드 토탈에 들어갈 거니까 그 방법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왜냐면 우리 1,000원짜리 계산기에도 GT는 있잖아. 그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쓰면 편하겠죠. 자, 그럼 얘가 금액이 285만 5,889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 금액이 취득 원가가 되게 되네요. 자, 그럼 얘 만기 때는 얘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만기 때 지금 4년짜리니까 3년 뒤에는 얘 얼마 되죠? 예, 매도하는 증권이 만기 때 되면 금액이 얼마짜리로 변하죠? 그렇죠. 300만 원으로 되죠. 그죠? 이해가시죠? 만기 보유 증권만이 아니라 채권이 사채인 매도 가능 증권도 삼각호 원가법으로 만기 보유 증권처럼 높여주는 거예요. 방금 300이라고 말했죠. 300으로 그 올려가는 단계가 있을 거잖아. 그 금액으로 보여주는 게 유가증권의 평가에 들어가요. 나중에 제가 이걸 만기 보유 증권으로 해서 우리 법인세 가면 유가증권 평가도 다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때 그 이자 인식하는 것도 분개를 하면서 그럼 우리 일반 전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결산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법인세법에서 걔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 안 할 거예요. 생각한 건. 왜냐하면 실질과세 원칙 돈 벌어야지 세금 내라고 할 거잖아. 단기매매 증권 평가액 돈 번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세금 안 내도록 정리할 거예요. 나중에 팔아가지고 돈 벌었을 때 내야지.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도 아니겠죠? 그럼 얘 금액 올리면서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은 안 하고 마지막에 실제 돈 받았을 때 세금 부과시켜야지. 그래서 얘가 어떤 분계인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법인세에서 얘에 대해서 조정하라고 분계만 보여줄 거예요. 그럼 만기 보유증권 삼각호 원가법으로 올리는 것도 유가증권 평가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12월 31일 우리 컴퓨터 켜져 있죠? 이거 끝나고 나서 매매추 전표는 컴퓨터로 같이 볼 거예요. 자, 당사는 보유 중인 장기 투자 증권 중 대한상사의 사채 장부 금액 570만 원
얘가 액면금액이 600, 취득가액 550, 정기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20만 원. 21년 5월 31일이 만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액면이자 회수가 어렵고 만기 시 액면금액의 70%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4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다. 자, 문제 무슨 말인지 문제 내용 파악되시나요? 자, 얘는 지금 일단 550에 샀죠. 550 샀죠. 550 샀는데 전기말 20만 원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 평가액 20만 원 하고 그래서 장부 가격이 570이 된 거예요. 그럼 570이 되었는데 얘가 지금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 회사가. 그래서 우리가 회수 가능한 금액이 액면 금액 600만 원의 70%인 67, 42, 420만 원으로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된 거예요. 얘도 극심한 하락, 손상을 입었죠.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거예요. 그럼 먼저 자산에 대한 금액이 우리는 전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을 570만 원으로 만들어서 장부금액 570이죠. 이 570짜리 매도 가능 증권을 420만 원짜리로 바꿔줄 거예요. 이제 420만 원만 회수 가능하니까 그 금액으로 만들어 줄 거면 우리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얘를 150만 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150만 원 줄여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취득 금액보다 얘가 더 많이 하락했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 있던 거 먼저 상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만 원을 줄여주고 그럼 차이 나는 130만 원을 우리는 투자 증권 손상차손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투자증권 손상차손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 얼마 주고 샀죠? 지금 취득한 금액이 얼마죠? 550이죠? 근데 지금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래요? 감액 조정할 거. 420. 그럼 얼마 내렸죠? 130이잖아. 그래서 항상 지금 투자증권 손상차손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면 할 때나 지금처럼 손상을 인식할 텐데 이때는 취득원가하고 차이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취득할 때부터 수익 비용 인식 안 하고 평가 때도 인식 안 하다가 실제 우리가 손익을 인식해야 될 때 지금처럼 손상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처분 팔았을 때 그때 최초로 이익이다 손해다는 손익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취득했을 때 금액하고 차이가 금액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이 특징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죠. 일단 자산 가격은 조정하고 얼마 적혀 있었는지 하고 지금 보여줄 거 차이를 조정한 후에 취득원가하고 차이만큼 손상 입었네라고 치면 나머지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겠지라고 거꾸로 많이 분개를 해요. 지금 제가 앞에 먼저 우선 상계해야지라고 말했는데 그 생각이 안 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럼 거꾸로 얘부터 생각을 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컴퓨터에 있는 일반 점표 문제는 끝이 났고 자 328페이지 펴서 저와 같이 컴퓨터로 같이 하면서 봅시다. 자, 일단 컴퓨터 준비하시고 회사 328페이지는 9101 자, 회사 업무용 소형승용차 2000cc를 송도 정비에서 수리하고 공급가액 120만원, 부가세 12만원인데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0만원은 약속 오음으로 결제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먼저 세금 계산서 받았죠?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우리는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할 건데 우리는 2000cc 승용차를 수리했죠. 그러면 우리는 비용운용 소형 승용차 우리 유지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54번 불공이고 그럼 차변의 계정 과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차량 유지비 회사 업무용이니까 800번대 처리하면 될 거고 자 100만원 어음 줬어요. 얘 계정 과목 뭐죠? 미지급금이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그럼 나머지 잔액은 외상했대요. 이건 계정 과목이 뭐죠? 이것도 미지급금이죠. 그럼 구분할 거 없이 전액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4월 2일 날 54번 풀공. 자, 우리는 승용차 수리를 냈고 품목 수량 단가는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여러분이 그냥 의미 통하도록 적당히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금액은 120만 원에 자, 거래처는 송도 정비다. 자, 종이 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전자는 뛰어넘고 자, 불공제 사유는 F2번 눌러서 3번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로 만드시고 자, 그리고 분계는 혼화. 자, 우리는 차량 유지비고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업무회상 전부 다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자, 우리 종이세금 계산서 받게 되면 가산세 있나요? 자, 그럼 우리는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회사한테는 물건 사면 안 되겠네? 자, 말이 안 되죠. 자, 우리는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거지 받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이기 때문에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면 가산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사는 거는 지금 올해 바뀌었다 그랬죠. 2억 이하 개인 사업자한테 물건 사면 종이 받아도 문제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불편한 거지. 세금 계산서 학계표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자로 발행해 달라고는 실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자기 편리 위해 하는 거고 받는 건 상관없어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4월 3일 공장 직원의 회식 때를 서초콜에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았다. 자, 카드로 결제받았고 그러면 카드 거래인데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했다. 이런 말은 과세 거래란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공장 직원 회식 때니까 57번 매입과세고 500번대 복리후생비고 그리고 분계는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에 국민카드사에 동갑해야 된다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4월 3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자, 우리 공장 직원 회식 때 자, 우리 카드 거래나 아니면 14건별이나 이런 것들은 공급 대가를 쓰면 분리가 되죠. 이 기본 설정 값이죠. 근데 내가 실수했다면 직접 30만 원에 3만 원으로 직접 쓰시면 돼요. 그리고 카드 발행한 가맹점 서초골이 거래처고 카드사는 국민카드고 분계는 우리가 자 여기에 특징 시험 때 보면 기본 설정 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드 거래를 여기까지 순서대로 입력을 정확하게 하고 온 사람은 분계 유형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면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가 붙을 거고 분계 유형에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붙을 거예요. 시험 때는 이렇게 기본 설정 값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혼합이라고 해서 미지급금에 거래처 쓰기 귀찮잖아요. 그럼 분계 유형제는 시험 채점 기준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 설정 값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재료 사는데 카드 썼으면 2번 눌러서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 들어가면 분계 끝나죠. 그죠? 지금 카드 거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출 때도 그렇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잖아 지금. 이때는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붙을 거예요. 대신 이 전제 조건은 방금 제가 엔터 치면서 순서대로 갔죠. 공고가액 쓰고 거래처 쓰고 카드사 쓰고 분계 이용 왔을 때 이게 순서대로 입력하면 가는 순서죠. 그때만 지금 하는 대로 지원될 거예요. 그러면은 500번대의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500 지금 공장직원 회식 때니까 그럼 미지급금에 거래처 카드사까지 다 붙었으니까 우리한테 최대한 많이 도와주게 되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